김금돈의 썰치는 라디오 김금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 중반을 넘긴 아줌마입니다. 평생 한 남자만 보고 살아왔는데 얼마 전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니들은 남편이랑 결혼할 거니? 갑작스런 질문이라 저는 대답을 못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고개를 내젓더라고요. 예, 이번 생만으로도 충분해. 뭘 2번 살고 그러니? 그 말에 다 같이 한참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남편 흉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누구네 남편은 코골이가 심하다. 또 누구는 벌이가 시원찮다. 이유들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한참 수다에 빠져 있는 동안 제 남편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친구 하나가 제 옆구리를 툭 치길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차례였나 봅니다. 친구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너무 무뚝뚝해서 별로야. 빈말이 아니라 24살의 선을 보고 남편을 만나 40년의 세월을 함께 했지만 그동안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건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재작년 남편의 칠순자치를 대신해 함께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그때서야 한마디 툭 내뱉더군요. 같이 살아줘서 고맙구먼. 앞으로 좋은데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살자고. 말레이시아 어느 섬이었는데 세계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더니 온 하늘이 온통 붉은 석양으로 덮인 덕에 남편의 말문이 겨우 트였었나 봅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났지만 여행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물론 요 1년은 코로나로 여행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하다못해 집 앞 산책이라도 한 번을 같이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진심이라는 게 언제 진짜인지 궁금해지네요. 몇 년 전 남편은 크게 병을 앓았고 구사일생으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한참 병을 앓을 때 남편은 평소와 달리 우는 모습을 보일 만큼 약해져 있었어요. 무뚝뚝하지만 그만큼 든든한 남편이었는데 그땐 마치 어린애 같았답니다. 오히려 저는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어서 슬퍼할 겨를도 없었죠. 그런 걸 보면 한 사람의 속에는 수만 가지 모습이 숨어 있는 것 같네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얼마 전 또다시 알게 된 남편의 전혀 다른 모습 때문이에요. 저희 부부는 슬하에 일남일녀를 뒀습니다. 아들, 딸 모두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있죠. 딸은 멀리 해외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보는 상황이고 아들 내외는 얼마 전까지 저희 부부와 함께 살았답니다. 결혼한 아들이 함께 산다고 하면 다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자식이 효자라서 부모를 모신다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능력도 없는 아들놈이 덜컥 결혼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아들 며느리를 모시게 살게 되었죠. 저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져서 이듬해 첫째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딸이었어요. 딸아이는 자라는 내내 큰 문제 없이 자기 할 일은 알아서 하며 자랐습니다. 문제는 아들놈이었죠. 아들은 첫째와 10살 터울로 올해 30이 되었습니다. 옛날 30이라면 자기 밥벌이는 전부 알아서 하고 또 자식도 몇은 키우고 있을 나이잖아요. 하지만 요새 애들이 그런 건지 아니면 제 자식놈이 못나서 그러는지 여전히 제 갈 길을 못 찾고 있네요.
아들은 대학 재학 중에 군에서 제대하고 어학연수까지 다녀와 26살에 3학년으로 복학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들어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만 했는지 여름쯤 해서 아가씨 하나를 소개시켜주더니 결혼을 하겠다지 뭡니까? 같은 학교 신입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갓 20된 소녀티도 못 벗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 조심히 물어봤어요. 너희 혹시 사고라도 친 거냐? 네? 그게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굳이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니? 니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결혼을 한다는 거니? 서로 좋으니까 하는 거죠. 엄마도 아빠랑 24살에 결혼한 거잖아요. 아이고 이놈아. 그땐 너희 아버지나 나나 전부 돈 벌고 제 밥벌이 하고 있을 때였으니 결혼을 한 거지. 그럼 엄마랑 아빠는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한 거예요? 뭐? 돈 벌고 있었으니까 도움 없이 시작했냐고요. 엄마 아빠도 시작할 땐 돈 받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도 이제 성인인데 제 인생에 대한 결정은 제가 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결혼 자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돈을 떠나서 다 자란 아들놈이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부모 밑에서 날뛰는 모습에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결혼을 하든 말든 네 말 맞다나 성인이니 알아서 해라. 하지만 한 푼도 보태줄 수 없으니까 괜한 기대는 애초에 하지 말거라. 저렇게 말하고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 결국 저는 화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누웠는데 아들과 아가씨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생떼를 쓰더군요. 얘네 집에선 전부 허락해 주셨어요. 아빠도 엄마만 좋다고 하면 허락해 주신댔어요. 엄마. 아들은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미국에 있는 지 누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저를 설득해달라고 했나 봐요.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게 결혼 허락해줘. 시원이 성격 몰라? 어차피 엄마가 지게 돼 있어. 괜히 길게 끌고 가면 힘든 건 엄마뿐이에요. 결국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누가 그걸 말려? 근데 당장 무슨 돈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거 하나라도 속 시원히 말해다오. 나도 니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해 준비가 돼 있는지 알아야 허락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우리 부모님이 여태 주시던 것처럼 학비랑 용돈 주시기로 했어요. 오빠도 여태 받은 만큼만 주시면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살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더는 꼴도 보기 싫어서 그만 가보라고 애들을 쫓아냈어요. 저녁이 돼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퇴직 후 집에 있는 게 심심하다며 소일거리 삼아 아는 사람 회사에 경영 자문을 맡고 있었어요. 당신 애들한테 결혼하라고 했다면서요. 오늘 날 찾아와선 아주 생떼를 쓰고 돌아갔어요. 어쩔 생각으로 결혼하라고 한 거예요. 어차피 학교 졸업할 때까진 우리가 쭉 도와줄 생각이었으니 2년만 믿고 기다려 보게나. 지들도 졸업하면 밥벌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어차피 시원이 결혼할 때 집 한 채는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거 미리 준다고 생각하면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소. 속은 터지는데 남편의 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 보니 더는 반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24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사주고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매달 용돈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지들끼리는 알콩달콩 잘 살길래 이제 시간이 지나 아들놈이 졸업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거라 여겼어요. 그런데 웬걸요. 결혼하고 2달 만에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홈전 임신을 하고 거짓말을 한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후에 10달 다 채워 아이가 태어난 걸 보면
애초에 거짓말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계획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산다는 건 증명이 된 셈이죠. 임신 소식을 알리고 제 표정이 좋지 않자 며느리는 결국 제 앞에서 울음까지 터뜨리며 서럽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그래도 생긴 애를 두고 그렇게 싫은 티를 내시며 저랑 우리 애기는 앞으로 눈칫밥만 먹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도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러게 애들한테 자꾸 밉다고만 하니 결국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닌가. 며느리도 내 눈엔 밝고 귀엽기만 한데 자넨 어찌 그리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네. 너무 그러지 말게나. 자네도 시자 달았다고 시어머니 노릇만 해서는 안 되네. 제가 어디 태어날 아이가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지 밥벌이도 못하는 애들이 자식을 낳는다니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결국 저는 가족들에게 역적 취급을 받으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손수 곰탕을 끓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해 전화를 하니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갑자기 찾아왔다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따지고 보면 어쨌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들 집에 연락 없이 찾아간 제 잘못이니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음식만 두고 바로 가겠다고 했네요. 실온에 오래 두면 상하는 음식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아들 집 앞에서 전화로 한참 실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또래의 아이들 몇몇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임신을 핑계로 처갓집에 방 하나를 얻어서 들어가고 그 집을 학생들에게 세를 줬더군요. 사돈 어른들도 자세한 상황은 모르셨고 단지 딸이 입덧이 심해서 출산 때까지 집에 있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오히려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나자 더 당당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용돈만으로 우리 둘이서 사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 모시면서 살면 돈도 절약되고 또 거기 방 3개 세놓고 다달이 월세 받으면 나중에 애기 낳아서 돈 걱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더는 참견도 하기 싫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고생이야 사돈 어른들 몫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도대체 인생은 어찌 그리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돈 어른이 하시는 말이 은퇴 후 귀농을 생각해서 준비를 전부 해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아들 내외가 갈 곳이 없어지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임신 5개월 차 며느리와 세상 물정 모르는 망나니 아들을 졸지에 모시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무뚝뚝한 남편은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고 오히려 애교 많은 며느리 덕에 웃을 일 많다고 좋아하는 낌새였습니다. 속이 터지는 건 저 혼자 몫이었죠. 얼마 뒤 아기까지 태어난 후엔 집안일도 2배, 3배가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지 새끼는 아주 끔찍히 여기면서도 실질적인 육아는 저에게 모두 미뤘어요. 딴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면 제2의 인생을 산다는데 저는 오히려 식모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아기 일로는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일회용 기저귀 있으면 애기 엉덩이 짓무른다며 청기저귀를 쓰라고 하질 않나. 또 때마다 잘 삶아야 한다고 훈수도 두더군요. 아들도 그런 면에선 부창부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엄마, 애기 이유식 재료는 항상 유기농 제품으로 사셔야 하는 거 알죠? 손주 돌본다고 돈 한 푼 쥐어주는 건 고사하고 지들 입으로 들어가는 돈도 전부 저랑 남편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저걸 말이라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예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 집에 사는 가족 중에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게 젖먹이 손주였던 것 같네요.
제 손주는 할머니 힘들까봐 어찌 그리 순하고 착한지 그 흔한 잠투정 한 번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제 나이에 갓난아이를 돌본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나에서 10까지 손가는 일밖에 없고 잠도 쪽잠으로 쪼개서 4~5시간밖에 못 잤으니까요. 손주가 새벽에 깨서 울기라도 하면 아들과 며느리는 애를 들쳐안고 제게 옵니다. 어머님, 아기가 너무 울어요. 내일 오전부터 수업 있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면 또 저는 남편이 깰까봐 조용히 거실로 나가서 손주를 어르고 달래고 아침녘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들죠. 그러면 이번엔 또 아들놈이 저를 깨워요. 엄마, 아빠도 출근하셔야 되고 저희도 학교 가야 되는데 얼른 아침 주세요. 아휴, 지금 생각해도 우라가 치미네요. 내 신세가 늙음하게 고생할 팔짱가 보다 생각하니 어찌나 속이 터지는지 딸아이에게 전화해서 수천 번은 더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저에게 한 가지 묘안을 냈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한동안 여기 와 있어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아야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 엄마가 잔소리하면서도 다 해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맨날 퇴근하고 잠깐 얼굴 보면서 얘기나 나누니까 뭐가 힘든가 싶겠죠. 아무튼 긴 말 말고 짐 싸둬요. 편 내가 끊어줄게. 그 통화를 끝으로 저는 바로 다음 날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시간에 조용히 집을 나와서 미국으로 향했죠. 사실 이 상황에 제가 여행을 간다면 누구 하나 허락해 줄 리 없고 난리 날 테니 몰래 가서 도착하면 연락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행기에 있을 때 온 가족이 애우는 소리에 깼다가 제가 없는 걸 알곤 난리가 났었나 봐요. 미국에 있는 딸에게까지 연락이 왔고 딸은 제가 지금 미국으로 오는 중이라고 얘기했다더군요. 한 달 동안 여기 일 봐주러 왔다고 했어. 연락해도 안 받을 거니까 알아서 잘 지내라고 했으니까 한국에서 오는 연락은 아예 받지도 마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걱정 없이 푹 잤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아들, 며느리 할 것 없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하더군요. 그래도 눈 하나 꿈쩍 않고 모르쇠로 버텼더니 나중엔 제풀에 꺾여 전화도 안 왔습니다. 속이 시원하고 흰머리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았네요. 그런데 시간은 어찌나 빠르게 흐르는지 한 달이 훅 지나가고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 마냥 제가 풀이 죽어 있으니 딸은 한 달 더 있다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때쯤엔 저도 손주가 보고 싶기도 하고 지들끼리 어찌하고 있나 궁금한 마음에 일단은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차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집에 가니 이게 무슨 일인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짐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사라진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여보,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이고, 자네 왔는가? 미국은 좋았나 그려? 안 그래도 보름 정도 기다려도 안 오면 나도 잠깐 쉬러 갈 생각이었는데 아쉽구먼. 쉰소리 말고 애들은 어디 간 거예요? 애들? 애들은 자기 집에 있겠지.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재차 물으니 남편은 퇴근 후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몸은 피곤한데 하도 어리둥절하니 잠도 안 오더군요.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기분이 들어서 남편이 올 때까지 궁금한 마음을 꾹 참고 견뎠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온 남편은 안방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애들한테 써준 각서야. 내용을 보니 남편 명의로 된 전 재산을 아들 며느리 앞으로 준다는 각서였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걸 저 철없는 애들한테 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을 떠나서 걔들이 인간 노릇이나 하고 살겠어요? 아래까지 쭉 훑어보고 말을 하게나. 남편의 각서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 더 이상 용돈을 받지 않고 산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아이 양육에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해 살아간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1년간 이행하면 재산을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애들한테 너무 쉽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벌써 보름 지났는데 애들도 우는 소리 한 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 곧 자기들도 세상 무서운 걸 배우지 않겠나. 저는 남편의 경솔한 결정에 화가 나는 걸 떠나서 걱정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손으로 힘들게 버는 것 없이 부모 재산을 물려받으면 영원히 저렇게 철딱서니 없이 살아갈 거란 걱정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껄껄 웃으며 제 걱정을 한순간에 싹 쓸어내려 줬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무슨 걱정하는지 내가 왜 모르겠나? 나도 자네가 있을 땐 그저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득실대니 사람 사는 것 같고 아주 좋았네 그려. 자네 힘든 건 전혀 모르고 말일세. 그런데 제가 미국으로 도망가고 나니 당장 그날부터 아들 며느리에게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애들은 학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남편에게 출근하지 말고 애를 봐달라는 생떼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 끼니 때마다 밥 달라고 칭얼거려 또 빨래를 안 해서 입을 옷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아주 식모 부리듯이 남편을 부렸다고 합니다. 자네가 집안일을 전부 맡았을 땐 그게 뭐 힘든 일인가 싶었네. 오히려 내 딴엔 젊은 애들이 집에 있으니 활기차서 좋기만 하다 생각했지. 밥 먹을 때 겨우 숟가락 몇 개 더 얻는 걸로 자네가 아이들에게 싫은 내색을 한다 싶었네. 그땐 내가 철이 없었지. 어쨌든 자네가 미국 가고 난 후에 이대로는 저것들 인간 안 되겠구나 싶어서 생각해낸 게 이 각서라네. 내가 여기 분명 내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적어두지 않았나. 그러면서 남편이 말하길 몇 년 전 크게 아프고 난 후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전부 내 앞으로 바꿨다고 해요. 혹여 자신이 잘못되고 나면 재산 문제로 친척들에게 시달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남편 명의 재산이라곤 20년간 남편이 몰고 다닌 낡은 중형차 한 대가 전부라는 거였죠. 1년 뒤에 내 차 자식들 주지 뭐. 그때 되면 당신이 나한테 외제차 한 대 뽑아주려나? 남편의 기발한 생각으로 아들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는 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말 그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서 하루도 넘기지 않고 아들놈이 찾아왔더군요. 다짜고짜 들이닥쳐서 한다는 말이 이제 재산을 달라는 말입니다. 역시나 아들놈은 철들려면 멀은 것 같았어요. 뒤늦게 며느리까지 집으로 쫓아왔는데 이제 크게 사단이 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달라졌더군요. 원래 철은 없었지만 똑 부러진 데가 있던 아이였던지라 1년을 육아와 학업 그리고 아르바이트까지 잠도 줄이면서 살고 나니 철이 들었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그땐 저희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근데 아직 오빠는 철이 좀 덜 들어서 재산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아버님 재산 꼭 저희 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우선은 저희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 살아볼게요. 그나마 철든 며느리 덕에 아들 며느리는
둥지에서 떠나 현재도 아둥바둥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20년 된 차를 최고급 세단으로 바꿔줬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친구의 물음에 대답을 한다면 무뚝뚝하지만 이렇게 뚝배기 같은 남편이라면 다음 생에서도 함께 하겠다고 대답하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